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학사전 진행의 김혜주입니다. 8월 28일 목요일 경제 잡학사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진현, 정소희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서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소프트웨어와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 후반에는 달러 약세와 금리 하락, 즉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 엔비디아였지만 재무와 통화정책 관련 발언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은 엔비디아는 정부 지원이 필요 없다며 지분 투자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TSMC와 대만의 반도체 의존이 미국 안보의 경제적 리스크라며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무역 담당자의 방언은 정치적 의미보다는 기술적 경험 차원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시장의 불안을 일부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쿡 연준 이사의 정직성을 지지하면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 경제는 둔화는 있지만 침체는 아니라며 고용도 여전히 견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결국 경제가 기대대로 발전한다면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정책 완화 여지를 시사했습니다. 결국 오늘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업종별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금리와 기술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글로벌 흐름도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미증시 마감 시황 살펴볼 텐데요. 진현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에는 훈풍이 불어왔는데요. 다만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예상을 소폭 웃도는 데 그쳤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면 다우지수는 0.32% 상승하며 45,565.23포인트로 장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1% 오르며 2만 1000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0.24% 오른 6481.40으로 장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대장주 엔비디아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467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56%, 순이익은 59%나 늘며 여전히 호실적을 이어갔지만 워낙 기대치가 높았던 탓에 발표 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핵심인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치를 밑돈 411억 달러에 그친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로보틱스 부분이 69% 성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소식입니다. 중국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2026년까지 AI 칩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계획을 밝혔습니다. 화웨이는 연말부터 전용 공장에서 AI 칩 생산에 나섰고 26년도에는 이 2개의 신규 공장이 추가로 가동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되면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 SMRC의 생산량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MRC 역시 내년 7나노 공정 칩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AI 기업 딥시크가 이 새 데이터 형식을 발표하면서 화웨이와 캠브리콘 같은 업체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치, 재정적 지원까지 더해지며 중국의 AI 칩 자급 체계 구축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중앙은행 관련 소식인데요. 제니 델런 전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흔들기에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앨런 전 장관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기고해서 이 리사 쿡 연준이사 해임은 불법이자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경고하며 이는 페드를 정치 권력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드 독립성이 무너질 경우 고물가, 저성장,
약달러로 이어질 수 있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앨런은 페드의 독립성은 기술적 미사 여구가 아닌 미국 경제 안정과 세계 리더십의 근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무모하고 비미국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기금 구상 소식입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미 투자금을 활용해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 자금이 미국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쓰일 것이라며 이는 관세 협상을 통해 성사된 합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운용 방식을 두고는 이견이 남아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또 인텔 지분 확보 사례를 언급하며 방산기업 지분 확보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민간 기업 소유권 확대를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 히트맵 열어서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국제유가가 1%대 반등하면서 에너지주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엑슨모빌 1.13%, 쉐브론이 1.20% 상승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단에서는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일라이릴리가 0.25% 빠진 모습인데요. 일라이릴리는 먹는 비만약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체중 감량 효과를 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현재 시판 중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모두 주사제라는 점에서 하루에 한 번 먹는 비만약이 출시된다면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7 기업들의 소식도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장중에는 5% 넘는 하락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며 낙폭을 어느 정도는 만회한 모습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으로 이 뉴욕 증시가 AI 거품론을 뒤로하고 상승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탄탄한 AI 반도체 수요를 확인했기 때문에 AI 투자를 동력으로 하는 이 AI 테마가 앞으로도 증시 상승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구글은 최근 소규모 팀 관리자들을 줄이며 조직 효율화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소규모 팀 관리자가 해고 대상이 됐고 1년 전보다 이들의 수가 35%가량 줄었습니다. 구글 경영진은 관료주의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리더십 인력 비중을 더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이미 지난해 12,000명을 감원한 데 이어 최근에도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 슬림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SUV 약진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27일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는 0.59% 내려 34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요.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 하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샤오미의 SUV 모델 SU7과 YU7 출시와 동시에 큰 인기를 끌며 대기 시간이 1년 이상으로 늘었고 니오 역시 SUV 신차를 내놓으면서 테슬라의 주력인 이 모델 Y의 입지가 좀 위협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경쟁 심화 우려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 0.94% 상승했고요. 애플은 이 다가오는 아이폰 17의 공개를 앞두고 0.52% 올라왔습니다. 아마존이 0.18% 상승했고요. 반면 메타가 0.89% 매물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팔란티어가 2.58%로 좀 큰 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AI 거품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의 향후 행보에 좀 더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주셨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흐름 이어갈지 저희와 함께 계속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소희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빅5 가운데 하나죠. 주택 브랜드 자이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기업,
또 최근에는 AI 혁신까지 선도하면서 전통적인 건설사의 이미지를 넘어서고 있는 기업인데요. 바로 GS건설입니다. GS건설의 역사는 1969년 럭키개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에는 빌딩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를 주로 했는데요. 이후 건설업체인 세계산업을 인수하고 1979년에는 해외 법인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건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1995년에는 사명을 LG건설로 바꾸고 아파트 브랜드인 LG빌리지를 론칭하면서 주택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2005년 LG그룹에서 분리돼 GS그룹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지금의 GS건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요. 현재 GS건설의 흥미로운 점은 다른 주요 건설사와는 달리 지주사인 GS가 직접 지분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주회사인 GS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허창수 전 회장을 중심으로 한 허씨 일가가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라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주택, 건축, 토목, 플랜트, 발전까지 고르게 갖추고 있는 종합 건설사입니다. 주택 브랜드인 자이는 아파트 선호도 조사에서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반포자이, 청담자이, 경희궁자이처럼 서울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또 송도와 동탄 같은 신도시에서도 랜드마크 단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는 IFC 서울, 타임스퀘어, GS타워,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고요. 또 토목에서는 서해대교, 경부고속철도, 남해대교와 부항댐 같은 국가 기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플랜트 분야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의 루아이스 프로젝트, GS칼텍스의 여수 공장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글로벌 경험까지 쌓고 있는 기업입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업계 10위권이었던 GS건설은 2000년대 이후 자이 브랜드의 성공과 중동 플랜트 수주 덕분에 국내 5대 건설사로 도약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내 건설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하면서 한때 어닝쇼크로 추락했던 신용 등급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닌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와 플랜트 저가 수주 문제로 영업이익 변동성이 크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보수적인 경영 분위기와 성과급에 대한 불만도 존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현금성 자산이 풍부해 위기 대응력이 뛰어난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의 브랜드 파워는 단연 브랜드 자이에서 나옵니다. 2002년 LG건설 시절에 런칭한 자이는 특별한 지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이 가진 이미지처럼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첨단 아파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영애를 전속 모델로 내세워서 대중에게 각인시킨 것도 매우 성공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후 자이는 꾸준히 고급 아파트의 상징이 되었고요. 2018년 이후로는 주택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소형 주거 브랜드인 자이엘라, 또 자이 르네를 추가하면서 자이의 라인업을 넓히고 있기도 합니다. 이 GS건설은 전통적인 건설기업 이미지를 넘어서 AI와 디지털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인 2025년 8월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 오픈AI의 챗GPT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했습니다. 종로 본사에서 오픈AI 본사 담당자들이 직접 워크숍을 열고 도면 분석, 예산 검토, 안전 점검 같은 건설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 AI 기법을 실무 교육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전을 앞세워서 GS건설은 GPT 챔피언 프로그램을 출범해 현장의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사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검토, 계약 분석 같은 고난이도 업무부터 안전사고 조기 탐지까지 AI를 순차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건설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대표하는 시도로 단순히 업무 효율화 수준을 넘어서 현장 안전과 품질까지 개선할 수 있는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GS건설은 1969년 럭키개발에서 출발해 지금은 주택, 토목, 플랜트, 건축,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건설사로 성장했는데요. 자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챗GPT 엔터프라이즈 같은 AI 혁신까지 시도하면서 건설업의 미래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업 GS건설,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품은 이 기업이 앞으로 스마트 건설의 시대를 어떻게 열어나갈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GS건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오늘 나온 이슈들도 짚어드릴 텐데요. 진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뉴스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관세 합의를 문서화해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일본도 뒤늦게 미국과 공동문서 작성을 추진합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 우리 돈 약 760조 원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공동문서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조율을 맡은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합의문 작성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 정부의 강한 요구에 따라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다만 이번 공동문서가 법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을 마친 상태인데요.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통령령은 나왔지만 자동차 관세 인하 조치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아카자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서명을 이번 방미에서 재차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 21일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주요 품목의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도 15% 단일 세율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상호금융권의 부실 여파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신협조합 두 곳 가운데 한 곳이 상반기 적자를 기록했고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도 최소 120곳에 달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전국 신협 단위조합 859곳 가운데 공시를 완료한 788곳 중 절반이 넘는 404곳이 단기 순손실을 냈습니다. 적자 규모는 2,7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나 불어났습니다. 사상신협이 212억 원의 손실로 가장 컸고 북부산, 김천, 부산시중앙, 서울 동작신협 등이 100억 원 안팎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곳이 123곳에 달했는데요. 경남 회원신협은 연체율이 33.6%에 달했고 세종신협과 서울 다운신협, 김천신협 등도 20%를 웃돌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가이드라인인 순자본 비율 2%를 밑도는 조합도 48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협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시를 마친 51곳 중 35곳이 적자를 냈고 합산 순손실은 857억 원에 달했습니다. 흑자를 낸 곳도 많아야 10억 원대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금리 인하로 예대마진까지 줄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통 제조업을 넘어 IT 대기업에도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 교섭 결렬 문제를 본사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 지회는 27일 성남 분당의 네이버 그린팩토리 앞에서 2차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섭이 결렬된 6개 손자회사 소속 조합원 500여 명이 참여했는데요. 앞서 11일 600명이 모였던 1차 집회에 이어서 2주 만에 다시 집결한 겁니다. 노조 측은 일부 현장에서의 쟁의 행위 참가자에 대한 급여 차감과 연차 제한 등이 있었다며 부당 노동행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있습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네이버가 계열사 운영을 사실상 통제해 왔으므로 본사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재계에서는 원청의 책임이 확대되면서 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는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른바 중학개미 열풍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개월 만에 중국 증시에서 이 매수 행렬로 돌아선 건데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전날까지 중국 주식 541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4개월 연속 순매도였고 7월에는 월간 기준 올해 최대 규모인 481억 원을 팔아치웠지만 이번 달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투심을 끌어온 가장 큰 배경은 중국 증시의 강세에 있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이달 들어 7% 넘게 상승했고 첨단 기업 중심의 과창판 50지수는 무려 21%나 폭등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개별 종목을 보면 순매수 1위는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 2위는 AI 데이터 센터 트랜시버를 만드는 중지 이노라이트, 3위는 국태군안증권이 차지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나우라 테크놀로지와 푸저우 록칩도 각각 11%, 33%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 강화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미중 갈등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만큼 기술주 중심의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전해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나온 다양한 이슈들도 짚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투자의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의 경제 이야기, 주식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지만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지수 상황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3,210선까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하지만 소폭 내리면서 0.29%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196선에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에는 쌍끌이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에 상승 전환을 했었는데요. 기관이 3,264억 원 순매수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냈는데요. 개인이 3,941억 원 매도했고요. 외국인이 242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하락 출발 후에 낙폭을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장중 한때 801선까지 올랐지만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낙폭을 확대하면서 0.41%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7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외국인이 585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이 204억 원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개인이 800억 원대 매수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삼성전자는 1.42% 소폭 빠지면서 7만전자를 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9,600원의 종가 형성해줬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3.27% 강하게 빨간불 켜면서 26만 8,5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종목이죠. HD현대중공업은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파란불 켰는데요. 3.45% 빠지면서 50만 3천원의 종가 형성해줬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는 계속해서 강세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아는
2%대 상승폭 보여줬고요. 현대차는 0.91% 소폭 올라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파란불이 우세인데요. 바이오 시장에서 조금 약세가 나타났고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형제주 동반 하락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84% 빠졌고요. 에코프로는 4.55%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52,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삼천당 제약이 0.98% 소폭이지만 빨간불 켜면서 힘써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196,000원에 종가 형성해주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첫 번째 특징주 전해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은요, 바로 HD한국 조선해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훈풍 속에서 계열사 합병 소식까지 전해지며 HD한국 조선해양의 주가가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의 주가가 장 초반 38만 원대에서 출발해 잠시 하락하는 듯 했지만 곧바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최고 41만 2천 원까지 올라갔고요. 거래대금만 3,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사는 이사회를 통해 합병을 의결했으며 오는 12일 통합법인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풍부한 군함 건조 경험과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HD현대미포는 군함 건조에 적합한 설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산 및 조선 분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합병은 중간 지주사인 HD한국 조선해양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수익성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기에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와 맞물리며 한미 조선 협력 강화와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HD한국 조선해양의 시가총액은 약 29조 원으로 코스피 17위 수준이며 PER 역시 업종 평균보다 낮은 18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더욱더 집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목을 받으며 HD한국 조선해양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가총액이 꽤나 큰 규모인 만큼 5%의 상승세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최고치 이 고가 대비해서는 살짝 밀려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그 힘 크게 잃지 않고 유지해주면서 5.31% 상승한 40만 6,500원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HD한국조선해양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조선업계 판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번 그룹 내 계열사 합병은 단순히 몸집을 키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쟁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챙기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조선업은 프로젝트 단위의 대형 계약이 많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계열사 간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 합병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만큼 이후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 관련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초혁신 경제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투자 심리가 자극됐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권주들은 거래대금 위축과 증시 부진의 발목을 잡혀왔었죠.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라든가 세제 혜택, 또 공매도 제도 개선 등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정책 속도감 있게 실행되느냐가 중요하겠지만 당장은 증권사 실적 개선 가능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드라이브라는 재료가 투자자들에게는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주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키워드 단연 엔비디아였을 텐데요. 간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여파로 오늘 장 초반 국내 반도체들의 대표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한때 69,900원까지 밀리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시각 259,000원, 전일 대비 0.3%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장 시작 직후에는 1%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지만 이후 SK하이닉스는 반등하는 흐름 나타내며 3%대 상승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약세는 엔비디아 2분기 실적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이 467억 달러, 주당 순이익 1.0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지만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며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3.1%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AI 투자 확대 기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와 함께 중국 수출 재개 가능성 등 향후 실적 개선 여지가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 변동이 국내 반도체들의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삼성전자는 오늘 이 반등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7만전자가 좀 깨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가로는 0.28% 하락하며 출발했던 이 삼성전자는 1.27% 조금씩 그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며 7만 선이 깨진 69,800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의 큰 손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시장의 기대를 밑돌면서 반도체 전반에 차익 매물이 나온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역시 이 여파를 피하지 못하고 주춤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매물이 업황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단기 변동성은 있더라도 중장기적인 수요 회복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투자자분들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회복 국면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푸드 관련 종목들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라면과 김밥 같은 대표 간편식뿐 아니라 참외와 막걸리처럼 다소 이색적인 품목까지 해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담기고 있는 건데요. 최근 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단순히 한국 음식이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일상적인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면 업계 수출 호조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 전통주, 과일 같은 신선식품까지 영역이 넓어지면서 K푸드 수출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도 수출 기업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도 있는 만큼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지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K푸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아나운서, 어떤 특징주일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정말 이렇게나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바로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이 사상 처음으로 16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삼양식품은 장중 한때 164만 2천 원 가까이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러한 주가 강세의 배경에는 역시나 불닭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히트 상품 불닭 시리즈의 꾸준한 인기와 밀양 2공장 증설 효과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지난 6월 1,8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경남 밀양의 제2공장을 완공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증권가의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박상중 키움증권연구원은 하반기 관세와 고정비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 상승과 가격 인상 효과로 분기별 영업이익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내년 1분기에는 가격 인상 효과와 미국 코스트코 판매 확대, 그리고 중국 춘절 수요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의 상향식품은 오늘도 날개 돋친 듯 치솟았습니다. 시가로는 0.47%로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던 삼양식품, 오늘 최고가로 9% 넘게 10%를 터치하는 듯 했지만 조금은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이며 6.72%, 그래도 강한 모습 끝까지 유지해줬습니다. 160만 3천 원 선에서 거래 마무리되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 신화가 주가에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중에 160만 원 선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사실 라면 시장은 성숙 산업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삼양식품은 해외에서 K푸드 열풍을 타고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미국, 유럽까지 시장을 넓히면서 매출원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고점 부담이 있는 만큼 추가 상승 탄력은 실적 성장세가 얼마나 뒷받침되느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저희와 함께 특징주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희 아나운서 어떤 인물 준비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 현대전자 시절부터 반도체 현장을 지켜온 정통 하이닉스맨이자 HBM 신화를 만들어내며 SK하이닉스를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으로 세운 주역인데요. 바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입니다. 1965년생인 광노정 대표는 고려대학교 재료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 SK하이닉스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전자에 입사해서 공정기술실 연구원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요. 그는 160나노 디램 개발팀인 파트리더에서 출발해서 100나노, 90나노, 80나노, 그리고 세계 최초로 60나노와 DDR2, 또 40나노와 DDR3까지 한국 반도체의 미세 공정의 역사를 몸소 써내려온 인물입니다. 연구, 개발, 제조, 안전관리까지 두루두루 거친 광노정 대표는 2022년 마침내 SK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광노정 사장의 리더십은 HBM 신화로 압축할 수 있겠는데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현재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5세대 HBM3E를 단독으로 공급하면서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년도에는 매출 65조 원, 영업이익 21조 원으로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처음으로 앞질렀는데요. 2025년 상반기에도 매출 39조 원, 영업이익 16조 원을 넘기면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매출 비중이 전체의 27%에 달할 만큼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자의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또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AI 시대 최고의 수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성과는 단기간의 산물은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20여 년 전 존폐 위기까지 몰렸던 회사인데요. 곽 사장은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감하게 투자했기에 오늘날의 HBM 신화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에는 대규모의 적자도 있었고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 유출 사고, 그리고 2025년에는 성과급 갈등으로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까지 겪으면서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장 중심 소통과 원팀 스피릿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는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또 작은 문제라도 개선하려는 자세가 광노정 대표의 리더십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노정 대표는 지금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창의적 메모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단순한 저장 장치에서 벗어나 AI 학습과 추론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는 주체로 진화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를 위해서 그는 고객 맞춤형 메모리, 또 메모리 내부 연산을 가능하게 하는 PIM 기술, CXL 모듈형 인터페이스 같은 차세대 기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국 인디애나 HBM 패키지 공장 같은 대규모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충하면서 AI 시대 수요 폭증에 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시에 ESG 경영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2050년까지 RE100, 즉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약속하기도 했고요. 또한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와 계약학과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학비와 채용을 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반도체의 경쟁력은 사람이라는 그의 철학이 철저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광노정 대표는 1990년대 현대전자 시절부터 SK하이닉스의 부침을 함께 견뎌온 정통 하이닉스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HBM을 앞세워서 회사를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으로 만든 그의 리더십은 현장 전문가의 집념, 또 장기적인 투자 철학, 그리고 원팀 소통, 원팀 스피릿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인물 로그, AI 시대의 반도체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혁신가, 바로 광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이렇게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어서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 전해드리겠는데요. 진현 아나운서, 어떤 리포트일까요? 네, 복잡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리포트 브리핑 시간입니다.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날 현대차그룹은 대미 미래산업 투자 금액을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가량을 증액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차그룹 대미 로봇 투자 증액과 관련된 리포트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는 로봇,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분야까지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대차의 소식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먼저 현대차그룹의 대미 투자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3월에 미국에 약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투자 규모를 260억 달러, 약 36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증액된 50억 달러, 즉 7조 원은 어디로 가는 건가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바로 로봇 공장과 데이터 센터 건설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로봇 공장은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예정인데요. 생산될 로봇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대표 모델들로 알려져 있죠. 일명 로봇계라고 불리며 네 발로 걸어 다니는 스팟, 그리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드는 아틀라스, 그리고 물류센터에서 상자를 나르는 스트레치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럼 이 로봇 공장은 과연 어디에 들어서게 될까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두 곳의 후보지가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후보가 바로 매사추세츠 월섬입니다. 이곳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가 있고 MIT 같은 세계적인 로봇 연구기관도 밀집되어 있어서 연구개발과 연계하기에 최적지라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인데 이곳은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일부 공정에서는 스팟이 투입되고 있죠. 게다가 곧 아틀라스도 시험 투입될 예정이라서 생산성 측면에서는 조지아 쪽이 좀 더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월섬은 연구개발 중심, 조지아는 생산 거점 중심,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던 이 로봇 생태계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하게 하게 될 전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5년 10월부터 조지아 메타플랜트에 아틀라스가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처음에는 파트 시퀀싱, 즉 자동차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순서대로 정리해주는 단순 업무부터 맡게 되고요. 2026년부터는 용접이나 도장 같은 위험한 공정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궁극적으로 차량 조립 라인의 40%를 로봇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한 대가 사람 1.5명의 분량을 한다는 가정을 세우고 있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조지아 공장에는 약 1,700대, 글로벌 전체로는 약 2만 4천 대의 로봇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현대모비스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2025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큰 축은 두 가지, 바로 차량용 반도체와 로보틱스입니다. 먼저 차량용 반도체를 보면 SDV, 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대에는 차가 마치 스마트폰처럼 움직이게 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게 바로 차량용 반도체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이미 16종의 반도체를 자체 개발해 연간 2천만 개 이상 양산하고 있고 추가로 11종을 더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제안전표준인 ISO 인증도 받았는데 앞으로는 통신용 SoC나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 같은 핵심 칩을 직접 설계해 자동차 반도체 생태계에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입니다. 로보틱스는 이 로보틱스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 로봇이 움직이는 관절 구동 장치인데요. 모터, 감속기, 제어 장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전자식 조향 장치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이 액추에이터 전체 제조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인데 현대모비스는 이 분야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나아가 로봇 센서, 제어기, 로봇손인 핸드그리퍼까지 그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모비스는 기술뿐만이 아닌 돈 버는 구조도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27년까지 매출 연평균 8% 성장, 영업이익률 6% 달성을 목표로 잡았고요. 또 북미,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 같은 신흥 시장까지 적극 공략해 글로벌 고객사 매출 비중을 현재보다 더 크게 늘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주 친화 정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렸고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차 그룹은 이제 로봇과 반도체, 소프트웨어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차원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로봇 공장을 짓고 현대모비스는 차량용 반도체와 로봇 부품 같은 핵심 기술을 잡으면서 오토에버 같은 계열사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만든 구조죠. 앞으로 28년, 29년도까지 로봇 공장이 본격 가동되고 나면 현대차 그룹은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구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현대차 그룹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투자 리포트 전해주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저희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장 한 줄평 시간입니다. 한 분 한 분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먼저 진현 아나운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장시 한 줄로 요약하면 그래도 잘 버텨줬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엔비디아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엔비디아가 시간 외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도 이 영향을 좀 크게 받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SK하이닉스 3% 상승을 해줬고요. 삼성전자도 잘 방어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다음 내일 시장에서도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잘 버텨내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반도체 주들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좀 선방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소희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3,200선을 향해서 라고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장 중반에는 3,200선을 넘었다가 막판에 이렇게 매도세가 몰리면서 미끄러진 게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내일은 꼭 3,200선을 넘는 장이 되길 바라보면서 3,200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3,200선을 조금 밑돌았는데요. 내일은 꼭 3,200선까지 오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